계속해서 크리스마스 휴장일에 주말에 폐장일까지 이어지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또 미국 증시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코인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는 있지만 큰 거래량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조정을 맡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연초가 되면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말 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코인 시장이고요. 또 유동성 유출입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세 한번 보실까요? 지금 비트코인 1억 4천 선을 무너뜨린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만이 그래도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리플, 테더, 솔라나, 도지 모두 내림세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 히트맵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개별적인 시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억 4천만 원 선을 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다는 점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래도 고가는 1억 4천 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했지만 지금 저가가 그 부분을 다시금 또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함께 살펴드릴게요. 이더리움은 오늘 다시 올라주면서 500만 원 선을 재탈환한 모습이고요. 물론 저가 부분에서는 현재 499만 원 정도를 찍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회복을 해낸 모습도 이어집니다. 리플도 3,149원 부근에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된 하락장에서 그래도 3,000원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점이 시장이 리플을 주목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까지도 이 3,000원 선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유사한 흐름이 이어가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리플입니다. 유입하는 플로우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7,026억 원 정도 순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5거래일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금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이더리움 상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현물 ETF가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23일, 24일, 또 26일, 27일까지 계속해서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순유입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이야기 해보기 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이슈들 함께 짚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살펴드릴 텐데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자, 그러니까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가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발표를 냈습니다. 191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월 8일에서 14일 동안 191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 6천 건이 늘어났다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 실업수당 수치를 봤을 때 미국의 채용 수요가 좀 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건 줄어든 수치가 발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미국 경제, 특히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지표만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AI 등장에 중간 관리자들이 지금 정리해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만 이 10,000명이 넘는 수치를 해고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화두이기도 합니다.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 조정이 여러 기업들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아마존이 비대해진 중간 관리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CNBC에서는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CNBC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의 구조 조정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앤디 제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 관리자 대비 개인 기여자 비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라고 한 것인데요. 모건 스탠리도 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현재 아마존 인력의 7%를 중간 관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들 중에 14,000여 명 정도가 해고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대 3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5조 원이 넘는 수치 정도를 아마존 입장에서는 절감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CEO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없애고 직원이 동적 공유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따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아마존이 이런 새로운 운영 방식을 채택해 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에서 이 허리 역할을 해왔던 중간 관리자가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은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컨설팅 업체 가트너에서는요, 10월에 보고서를 내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AI를 통해 작업 자동화, 일정 정리, 또 보고, 성과 모니터링 같은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역할들을 AI가 모두 대체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2026년까지 조직 5개 중 1개는 AI를 사용해 이 중간 관리직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줄 영향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도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줄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마존의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AI 수요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AI 관련 산업 아직 유망하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람 인력을 대체할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거기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점을 또 함께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환율 같은 문제들, 또 미국의 관세 폭탄 경고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또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상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대다수가 비슷한 수혜들을 좀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슈로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많이 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악재로만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트럼프가 가장 큰 우리 경제 이슈의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머스크 말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측근을 발굴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살펴드리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정치판을 흔드는 이런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 최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행정부에서 또 실리콘밸리의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결선에서 이 자문을 제공하는 일부터 행정부 내 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까지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산업의 리더들이 지금 현재 물밑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머스크 CEO 외에도 실리콘밸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술 분야 담당으로 활동할 만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 업체인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마크 앤드레센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대선 이후에 이 트럼프 당선인의 마로라고 저택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각종 조언을 건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입각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또 입각에 관심이 있는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드리면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벤처 캐피털사인 크래프트 벤처를 설립한 데이비드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달 초에 이 트럼프 2기의 행정부의 인공지능 암호화폐 이 차르직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직에 임명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까지 함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기술 참모들이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AI 안전 문제라던가 암호화폐, 세금, 규제 같은 여러 정책들에 사실 직면해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까지 분석을 내놓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스타벅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이유인가 살펴봤더니 스타벅스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여파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커피 업계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업이익까지 8% 줄어들고 있고요. 또 연매출 증가세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이어지는 스타벅스입니다. CEO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서비스 대기 시간을 단축하거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는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고객 이탈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가장 큰 시장인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이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심화가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타벅스의 입지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거의 미중 갈등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미국에서 뭐 중국 때리기를 하더라도 스타벅스의 매출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자국 내에 있는 업체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